현대기아도 이런 거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PBV라고 해서 목적 기반 자동차를 일상화하겠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테슬라의 비전 센싱이 최고다, 아니면 뭐 웨이모 라이다가 최고다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아니 뭐 그런 걸로 싸우는 것도 다양하네.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에어울프가 최고다, 아니다 뭐 키트가 최고다, 뭐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아닌가? 뭐 그때 당시 뭐 에어울프는 뭐 방탄이 안 된다, 뭐 아니다 뭐 키트는 날지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했죠. 영화에서는 뭔 소리를 못해요. 우리 곁에 실제로 나와줘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와중에 꿋꿋이 이 GM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자율주행차 크루즈 오리진의 상용화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상용화라는 건 뭐예요? 판다는 얘기죠.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요, 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에서 봐도 조금 신기하긴 한데 이 안에서 보면 이래요. 뭐가 없죠? 이 핸들 어디 갔어? 페달 어딨어? 이거 뭐 운전석 자체가 없죠. 보통 이제 많은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도로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승인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핸들 있고 그냥 운전대 있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차랑 똑같아.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만 넣는다는 거였는데, 애초부터 아예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없는 이런 자동차를 상용으로 팔겠다, 이렇게 제조허가를 요청한 회사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예전에 구글이 자율주행차 내놨을 때 이 운전대가 없긴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귀엽네. 귀엽고 운전대 없고. 근데 이거는 아주 한정적인 정말 좁은 공간에서만 하는 거고, 그것도 아주 시험적으로만 운영한 거였어요. 실제로 판매를 고려한 거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GM이 하니까 뭔가 차를 제대로 만들 것 같고 뭔가 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차 크루즈 오리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굉장히 큽니다. 지금 처음 그림 보실 때랑 요거 사람이 타고 있는 거 보면 사람이 발을 뻗어도 반대편 의자에 발이 안 닿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옆에 보면 센서가 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도 많이 달려 있고, 어쨌든 이게 자동차인가? 뭐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짐을 실은 모양도 있는데 짐을 실으면 이 안에 짐이 가득 채워지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지죠. 이거 뭐 생긴 거 봐서는 그냥 컨셉트카인가 싶은데, 근데 아니죠. 이 차는 양산차죠. 실제로 파는 차예요. 진짜로 파는 차. 좀 걱정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저만 해도 좀 걱정스럽네요. 일단 차 이름을 보면요, 크루즈 오리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루즈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GM의 산하회사고요,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가 뭔가 제대로 하려면 회사를 빨리 분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분사 회사가 뭔가를 해야 돼. 지금 그러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로 온갖 혁신들을 다 해보고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이게 진짜 될까 싶은데 여기 이런 얘기 있죠. 크루즈가 밝히기로 이 신청서 제출 자체가 크루즈, 그리고 GM이 미국 내에서 오리진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시각장애인,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이동수단을 좀 더 활용성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이게 진짠가 싶으면서도 약간 좀 번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곧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차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021년 6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차를 이미 생산을 했어요. 디트로이트 혹시 가보셨나요? 디트로이트 가보면 황량해요. 되게 높은 빌딩들 많은데 빌딩들이 유리창이 그냥 다 깨져 있습니다. 그냥 안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지. 폐하고 막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그냥 되게 많고 빈집투성이고, 로보캅이 왜 도대체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덜 썰렁한 햄트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덜 상업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햄트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GM 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비싼 차 만들었던 곳이죠. 거기 팩토리 제로라는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전기차를 만드는데요. 거기서 이 차 딱 100대를 생산했습니다. 진짜로 보면 핸들하고 페달을 안 달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산하지? 이거 생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딱 생산했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고 나와? 자동차 공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붙이는 것까지는 벨트에서 해요. 차체가 오면
용접 알아서 하고 이게 쭉쭉쭉쭉 옵니다. 다 만들어지고 나면 차를 자기가 몰아야 돼요. 몰고 나와서 제동은 잘 되는지, 가속은 잘 되는지, 엔진은 문제 없는지, 얼라이먼트 잘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행 쭉 해보고, 그리고 주차를 자기가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거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근데 핸들이 없어.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주차는 어떻게 했지? 차를 딱 하고 전원을 딱 넣는 순간부터 AI가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알아서 주차를 딱 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여튼 이 자율주행차 정말로 만들어 팔겠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 핸들 왜 굳이 핸들을 없애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때도 힘들고, 이 차 누가 사면은 그 차 산 사람한테 보내줄 때도 자율주행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거 힘들어서 어떡해. 너무 귀찮게 핸들 그냥 붙이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핸들 굳이 왜 없앴을까? 이 안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시트를 다 정면을 보게 하면 이 차가 기껏 해봐야 3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마 나오기 굉장히 힘들 정도의 공간일 텐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온다. 시트를 정면으로 보게 하는 거, 요거 자체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 타는 현대차, 기아차, 독일 3사 할 거 없이 전 세계 자동차들 운전석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거의 100년 넘게 이렇게 생겼어. 발을 이렇게 쭉 펴고 앉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앉아요? 실내에서 아무도 이렇게 안 앉는데 차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 실내 공간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차체를 좀 높이고 서서 타는 거 왜 안 되나, 그리고 식탁 의자나 책상 의자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90도로 딱 허리 딱 이렇게 기대고 앉는 거, 이렇게 만들면 왜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해봐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밖에 앉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앞쪽에 IP 모듈이라고 해요.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계기판도 있고 공조장치 있고 대시보드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 튀어나와야죠. 기어 노브도 있어야 되고, 후륜 구동이면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센터 터널이 이만큼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가 굉장히 빽빽해집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그리고 핸들을 만약에 없앨 수 있는 자율주행차야,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전기차도 오면 실내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차처럼 애초에 백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내를 꾸미면 어떤 점이 특히 좋을까?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일단 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다루는 근거리 버스, 그리고 화물차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화물차에 뭐가 좋냐? 화물차라고 해서 크면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화물차 자체가 너무 커져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갈 수가 없겠죠. 골목을 싹싹싹싹 해서 목적지까지 가라, 이거 되게 어렵겠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려면 네모 반듯하고 운전석도 없고 핸들도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 이렇게 실린 것처럼 이렇게 실려야지. 드라이버리스 택시라고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숫자를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쭉 열리네요. 슬라이딩 도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괜찮은데요. 인테리어는 뭐 굉장히 넓다. 언제 누구 태우고 누구 떨궈주고, 누구 태우고 누구 떨궈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실내 조명도 자동차 같지 않고 어디 응접실 같은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네. 일단 택시로 사용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버스다, 이런 얘기도 하죠. 라스트 마일 버스 뭐냐? 지금까지는 사실 버스가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지에서 목적지 가고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는 걸어오든가 또 딴 거 타고 오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버스를 카카오티 같은 데서 부르면 택시 부르듯이 버스가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거죠. 버스 노선이 실시간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택시보다 당연히 여럿이 타는 거니까 당연히 더 싸고, 택시 탈 이유까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도 여러 사람들이 차에 쉽게 훅 타고 훅 내릴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서서 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고려된 거죠. 그러면서 네모 반듯한 차,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얼마일까? 가격도 꽤 착하게 나왔습니다.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완전 미래차고 완전 자율주행인데 얼마? 야, 1억? 야, 1억은 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전기 버스가 3억 정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다른 케이스인가? 어쨌든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버스. 뭐 버스라고 하기에는 그냥 승용차 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 텐데 가정용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인 것 같고요. 뭐 상업용 버스로 쓴다는 거는 아주 좋은, 정말 착한 가격인 것 같고, 화물차로 쓰면 화물차는 또 보조금이 2,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30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화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용으로 쓸 때도 정말 공격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터는 3천만 원? 아니, 포터는 3천만 원이라고. 맞죠? 포터는 3천만 원인데 포터보다 그럼 비싸냐?
비싸죠. 근데 얘는 자율주행차잖아요. 요즘 자동차랑 운전자 연봉이랑 어떤 게 더 비싸요? 이 화물차 운전자 연봉 치면 연봉 3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요? 매년 3천만 원씩 절약된다 그러면 여기 뭐 화물연대 파업이다, 뭐 얼마 전에 CJ 택배 파업이다.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사서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드라이브레스 화물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좀 저렴한 포터를 사서 거기 드라이버를 고용할 것이냐, 요 고려가 조금 고민되지 않을까요? 좀 고민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게 살짝 듭니다. 네, 일본도 발빠르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혼다가 크루즈 오리진을 도입한다고 나섰어요. 아니, 혼다가 자기가 자동차 회사인데 이 남의 차를 사온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희한합니다. 혼다는 마스, MAAS, 모빌리티 에즈 어 서비스 해서 이 자동차가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다 이러면서 체질 개선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 회사니까 이 남의 차 사와서 서비스하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대단합니다. 그 보수적인 일본, 그 보수적인 혼다가 이 미국의 자동차를 제휴해서 같이 운영한다는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한 6개월 전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GM이 전기차 플랫폼을 혼다하고 공유한다고 하죠. 그래서 혼다가 뭐를 얻겠다는 건가? 혼다는 두 가지를 얻는 거죠. 일단 일본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 이것을 얻고요. 그리고 반대로 GM에다 투자를 해서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도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내 브랜드로 자동차를 팔아도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거기에 내 플랫폼을 넣어서라도 팔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2035년부터는 휘발유, 디젤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하이브리드도 금지예요. 그러니까 2035년부터 금지니까 지금부터 한 12, 13년 남은 거예요. 모든 내연기관차가 다 금지됩니다. 무섭죠? 전기차로 무조건 좋든 싫든 다 전환해야 되는데 이 혼다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 미국 GM하고 손을 잡아서 이 하드웨어는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해서 이 전기차 플랫폼을 납품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기존 자동차 회사가 거의 100년 동안 해온 거, 이걸 다 접고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전환점이거든요. 이거 여러 회사들이 같이 해야만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혼다가 드라이버레스, 전기차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지만 이거 뭐 하면서 배우면 되죠. 이 큰 자동차 제조사들 정말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크루즈 오리진 뭐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다, 뭐 그냥 장난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이 GM이 조금 빠르게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글이 하고 있는 알파벳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죠. 그럼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현대기아도 이런 거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PBV라고 해서 목적 기반 자동차를 일상화하겠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 니로 이런 차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초고연비, 초소형의 이 넓은 공간을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목적에 맞도록 일일이 커스터마이즈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PBV를 이 EV9이라는 요 거대한 전기차,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자동차를 각각의 목적에 맞는 자동차로 커스터마이즈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PBV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실루엣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할까? 일단 기술력부터 갖추고 와야죠. 근데 기술력 갖춰도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법규가 안 돼요. 미국 닛자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승인만 받으면 일단 2,500대의 차량을 도로에 깔아볼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뭐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도로에 깔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법규 바뀌어야 되고요. 자동차 제조사도 빨리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70년 전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좀 늦은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모두 시작점이 같아요. 여기서는 적어도 눈 뜨고 코 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상을 빨리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한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